네, 오늘은 그 논어와 지천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저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 보면은 인류의 현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들보다 뭐 10배, 100배, 뭐 1000배, 10,000배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인류의 현인들이 그분들이 느꼈던 일상의 삶에서 느꼈던 것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어려운 점들을 아마 그분들도 거의 다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60, 70, 80 이렇게 살아보니까 야,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내면 좋겠다라고 몇몇 현인들이 이야기를 이미 다 해놨지요. 그게 다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다 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고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물론 역사, 문학, 철학이라 부를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조선시대 그 이후로 물론 뭐 근자까지 저 논어에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물어보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정치의 길을 논어에게 물어보고요. 경영을 했던 사람들은 경영의 길을 논어에게 많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길을 궁금했던 사람들은요, 저 논어를 읽어봄으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근자의 경영가의 한 분으로서 우리나라 일대 창업가 중에 한 분이시죠.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인데요. 1985년, 6년경에 이 자서전을 쓰시면서 자서전 저 뒤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기술 개발 혹은 어떻게 하면 영업이익을 올릴까, 매출을 올릴까 이런 쪽에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분은 본인의 자서전에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이 직원을 우리 마음을 돌려서 나와 함께 롱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고객을 마음을 돌려서 우리와 함께 발전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저 논어의 힘이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양 사람은 300년 전쯤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시대는 사람들이 공자의 도를 따르는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볼테르라는 사람이죠. 이 300년쯤 전에 프랑스의 저 학자가 어떻게 동양의 이 고전에 대해서 저렇게 칭송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이 동양의 고전은 이미 서양으로 거의 다 많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1621년경에 이미 동양의 논어는요, 서양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갖고서 서양 사람들도 이미 그때부터 동양의 고전을 많이 읽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논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려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50, 특히 지천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주제를 오늘 강의 시간에 한번 전반부에는 논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이 지천명에 대해서 관련해서 논어의 명구들을 좀 몇 개 뽑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논어라고 하는 것은 총 20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기편부터 요월편까지 20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편 안에는 각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을 다 더하면 저게 약 한 500장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논어 한 권이라고 하는 것은 500개의 문장 덩어리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논어는 과연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은 하기편 제1장인데요. 뭐라고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붕자원박내 불령낙호.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제1구, 2구, 3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아마 너무나 유명한 논어의 첫 번째 어구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논어 그러면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유교가 이제 많이 번창을 했잖아요. 유교의 어떤 그 경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경전 중에 하나의 첫 번째 문장이 하기 시습지 불용료로 배우고 때때로 있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너무나 평이한 문장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특히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글자가 저 배울 학자잖아요. 그러니 공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15,690자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학이라는 글자였죠. 물론 부연 설명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어구 자체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 이 학이 시습지에서 우리가 눈에 이렇게 팍 들어오는 단어가 학습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저 학습이라는 단어는 이미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는 것, 일단 배우는 것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배운 그것을 학습하는 거죠. 복습하는 거죠. 예습하고요. 꾸준하게 하는 거죠. 저 습이라는 글자 속에는 행동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실천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배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늘 배운 것이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실천에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시가 붙은 거죠. 때시자가 시습,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죠. 10개를 배웠는데 그 10개 중에서 1개가 지금 시점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꾸준히 해보는 것. 그게 이제 시습이죠. 그러니 그것을 때때로 익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첫 번째 문장의 이 두 번째 어구죠. 유붕자원방내 불령낙호.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멀리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유붕자원방내 불령낙호. 여기서는 이제 이 원방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멀 원자에 방향할 때 방자잖아요.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온다. 물론 즐거운 일이죠. 요즘이야 스마트폰이다, 핸드폰이다, 무슨 인스타다, 페이스북이다 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치 가깝게 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2500년 전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한 군데서 공부했던 같은 동지들이, 같은 학도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다 하다가 가끔 가다가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1, 2년 만에 한 번씩 찾아와서 옛날에 이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겠죠.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요. 저 원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이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공자께서 당대에는 사실 되게 불우하게 인생을 보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하지만 공자가 죽고 나서, 사실 공자가 죽고 나서 그분은 성인이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공고화된 확실한 성인으로 발전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100년 후, 500년 후, 지금 1000년 후, 지금 이미 2500년 후가 됐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멀리서 2500년 훗사람도 공자를 찾아가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다.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온, 저 온자는요, 성내다, 화내다 그런 온자예요. 그래서 성을 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노여워한다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죠. 여기 세 번째 역구에서 중요한 것은 그 군자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군자. 여러분, 군자라는 말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사실 군자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하시죠. 물론 성인 군자, 임금의 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제가 본 책에서는 군자를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자를 신사 정도로 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번역하기를 젠틀맨, 신사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보면은 저 군자라는 말을 리더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리더.
리더는 아주 국가의 아주 큰 리더도 있고요. 각 조직의 조직장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두 사람 이상만 살아도 그 중에 한 명은 리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인들은 모두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왜 알아봐 주지 않을까? 그러니 공자가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든 알아봐 주지 않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만한 인격을 갖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하기편 1장 하기 시습지 불용녀로 유붕자원박내 불령났고 인부지불원 불력권자오 이 세 문장은 잘 보면은요 공자의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볼까요? 하기 시습지 불용녀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사실 공자는 태어날 때 공자 스스로가 나중에 그 논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야천 나는 어려서 태어나기를 매우 천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태어날 때 사실 공자의 아버지가 70대 정도의 노인이었고요. 공자의 어머니는 1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이러면서 공자의 출생을 야합이다. 이렇게 삼아치는 표현을 했는 걸 보면 사실 공자는 태어날 때 그렇게 왕족이라 할지 아니면 귀족이라 할지 이런 이 포지션이 아니라 사계급이죠. 선비계급이죠. 이제 선비사자, 그 선비계급인데 사실 이 선비사자의 그 계급은 지도층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공자가 죽고 나서 동양에서 최고로 가는 그 성인의 반열에 올랐을까? 거기에서 가장 기본은 배움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스승 공자는 배움으로 시작해서 배움으로 끝난 사람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학이란 배움이라는 것을 빼놓고서 공자를 이야기하기란 되게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논어는 이제 500개 정도의 어구가 있는데 그 어구에서 저 배울 학자가 들어간 어구를 쭉 이렇게 다 따져보면 한 60번 이상의 저 어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00개 중에 60개 이상은 배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자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요즘에 2021년, 2022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다 매칭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어구들이 논어에는 그렇게 60개 이상이나 일단 배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구 유붕자원박내 불령낳고 벗이 있어 멀리에서 찾아오니 여기서 이야기한 저 벗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정말 벗일 수도 있지만 공자께서 함께 공부를 했던 본인이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 우리가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의 이 대화가 사실 논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이렇게 정식으로 학교를 딱 만들어 갖고서 칠판을 가지고서 공부를 시켰다라기보다는 1대1로 혹은 1대2로 혹은 1대3으로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하면서 이제 가르쳤었는데 그 규모가 정말 요즘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했죠.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보면은요. 어찌 보면 공자의 일생은 저 벗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인생을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인부지 불원 불력군자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아니한가 리더답지 아니한가 이렇게 이제 공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는 이제 춘추 시대죠. 춘추 시대인데 기원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추 시대는 춘추 5패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5개의 아주 강국이 있었죠.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5개의 초강국이 있었고요. 공자의 나라는요 노나라죠.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났죠.
저 노나라는 춘추 5패에 끼지 못했던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저 노나라는 이 주나라의 정통성을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강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태어났던 공자죠. 공자는 사실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 정도가 되도록 공자는 사실 공부, 학습을 중심으로 했던 거죠. 드디어 50세에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5세까지 약 4년, 5년 정도 이 관직 생활을 하는데 55세에 자의반, 타의반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서 보이듯이 춘추 전국시대 7개 나라를요, 55세에서 68세까지 7개 나라를 13년 혹은 14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유절국 혹은 이 천하주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멋지죠. 사실은 주유열국 그러니까 폼나게 다녔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거의 거지처럼 다닌 거죠. 다니면서 당신네 나라도 잘하면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공자는 55세부터 68세까지 굉장히 많은 왕들로부터, 방문했던 지역의 왕들로부터, 그쪽의 관료들로부터 정말 많은 모멸감을 당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구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거기에 크게 관여하지 않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다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세 문장을 보면은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유붕 자원 막내 불력 낳고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이 세 문장을 보면 공자의 73세의 인생이 거기에 다 이렇게 서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기편 1장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군자가 되기 위한, 요즘으로 얘기하면은요,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를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 뭘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배우고 배운 것을 때때로 시기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학습하고 실행하고 행동까지, 그런 것은 굉장히 리더로서 꼭 필요한 거죠. 아마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학습을 하지 않고 리더가 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기쁨을 주는 정말 행복한 삶의 등뼈와도 같다, 뿌리와도 같다, 이런 의미를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붕 자원 박내 불력 낳고, 이것은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는 내가 쓰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유붕 자원 박내 불력 낳고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즐겁게 즐거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그게 바로 리더가 되는 두 번째 스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말 즐겁다는 것은, 즐거움은 행복의 정말 2배,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감과 교류의 힘을,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가진 사람이고요.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정말 당대에는 이렇게 크게 박수받지 못한다 치더라도 정말 리더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하면 10년 후 혹은 20년 후 혹은 200년 후, 300년 후, 500년 후에도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그런 일을 정말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리더답지 아니한가. 여러분, 리더의 세 번째 조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알아봐 주든 간에 자신과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일희일비에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인부지불원 불력군자오,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크게 거기에 개의치 않는 사람, 그 정도의 수련이, 그 정도의 수양이 돼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보면 하기시습지에서 내가 일단 쓰고요, 유봉자원에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요, 인부지불원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정말 리더다운 리더로 커나가는, 자, 그러니까 노노의 첫 번째 욕구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군자로 성장해 나가는 3단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근데 노노 첫 번째 문장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노노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노의 마지막 문장도 노노의 첫 번째 문장처럼 세 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노노의 마지막 문장의 세 어구 중에 첫 번째 어구가 바로 이거죠. 부지명, 무의위 군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노노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군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노노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노노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저 군자라는 것, 저 리더라는 것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저 리더로 키워야 될까에 많은 머리를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명을 알지 못하면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위 군자야, 그 사람은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명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명, 목숨도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소명도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목표와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의미 정도까지도 이 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조직에, 어떤 국가의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분명한 저 소명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한 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아주 빅 드림이 있어야 되겠다, 꿈이 있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어구는 이건데요, 부질의 무의리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질의 무의리비야,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다, 설립자죠. 일어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혼자 살면 별로 다른 사람의 관여할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로부터 사회생활로부터 조직생활로부터 국가까지도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둘 이상이 다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언, 무의지이냐. 사람이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언, 무의지이냐. 지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왜 노노의 가장 마지막 문장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물론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외국어를 못하는데 외국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똑같이 우리말을 쓰면서도, 똑같이 우리 한글을 쓰면서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언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제가 제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의 말을 알지 못하면 정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것을 우리가 가늠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하니까 노노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 1차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실은 그 사람과 생각이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 그거 이상의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부지언무이지이냐. 제가 지금까지 이 요할편 마지막 편 이제 3개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지명무이 군자야. 명을 알지 못하면, 목적이 없으면, 목적을 갖고 있는 삶이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질의 무이리비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같이 공존공연하는 삶 속에서 저 함께하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 관련해서 공감하는 삶, 목적이 있는 삶, 함께하는 삶, 공감하는 삶, 이것을 요할편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하기편과 요할편, 제가 이제 논어 2개의 어구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어구와 논어의 마지막 어구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여기서 잠깐 트릭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첫 번째 2글자와 논어의 마지막 문장의 2글자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에서 학이, 부지연무이 지이냐에서 지인, 이렇게 2글자, 맨 끝에 야자는 어조사 야자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학이 지인, 논어는 학이 지인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 배우면, 학이, 지인, 사람을 알게 된다.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혹은 학, 배워서 사람을 좀 알아라. 지인,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이죠. 혼자 살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둘 이상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상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정말 공부를 해서라도, 수많은 공부를 해서라도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시킬 수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미가, 그러려면 배우고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논어의 2문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2문장을 뺀 498개의 문장을 하나씩 공부를 해가면서 터득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공자의 제자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4글자도 너무 길다. 그래서 이번 2글자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학, 그리고 마지막에 인,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학인. 이것도 이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배울 학자, 사람인자. 그렇게 이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배울 학자, 사람인자. 사람됨을 배워라. 학인. 이 2가지로 아마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가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되라, 제발. 인생을 살면서 배운 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배워라. 다른 것도 굉장히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정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도 좋긴 하지만 한 사람 정말 아주 훌륭한 인격체로서의 그 사람됨을 좀 배워라 라는 의미가 논어에 이렇게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군자가 되거라, 혹은 그래서 리더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어 500억구의 15,690자 논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논어에는 이 삶의 어떤 단계에 대해서 공자께서 이야기하신 그 아주 명어구가 또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어구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오 15의 지우학,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는 거죠. 32립, 30에 일어서게 됐다. 42% 40이 됐을 때는 혹함이 없었다. 50이 지천명, 나이 50이 됐을 때는 하늘의 천명, 천명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 60이 이순, 60이 되고
귀가 순해졌다. 70이 되었을 때 종심서육 불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구 그대로를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30살에 일어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2립. 나는 30살에 일어섰습니다.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가정적으로 일어섰다. 공자는 19살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출생을 하게 되고요. 공자는 가정적으로 일단 가장이 되면서 이제 가정적으로 한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자는 30에 일어섰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일어섰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30살 즈음부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32립 학문적으로 일어섰다.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시 노나라 사회에서 그 사회적으로 사회의 건전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건전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섰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좀 일어서고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일어서고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불혹, 혹자는 혹하다, 의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흔들리다. 40이 됐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의 기준점을 잘 잡고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겠죠. 또 하나 이 불혹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과연 무엇에게 가장 많이 마음이 흔들리는가를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는요, 지자 불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가 되면은 불혹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불혹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지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알지자의 사람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워서 사람을 알아라. 제발 사람됨을 배워라. 그렇듯이 우리가 불혹이다. 무엇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이가 많이 먹어도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속기도 하고요.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무지하게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공자는 불혹, 40에 정확하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식견을 갖게 되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 50이 됐을 때 지천명이 됐죠. 하늘의 천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가 지천명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와 이제 결부가 되는 거죠. 나이 50 정도가 되었을 때 천명을 알았다. 물론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어떤 미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세상에 그런 건 사실 없죠. 천명이 뭘까요? 나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가치 있는 한 인간으로서 80년, 90년을 살 때 정말 90이 되었을 때 되돌아봐서 나의 인생은 정말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 라는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천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나이 50 정도 됐을 때 그런 인생의 꿈과 인생의 목표를 좀 더 견고하게 강건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지천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하늘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앞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나이가 50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60이 되었을 때 이순, 귀가 순해졌다. 이제 그 공자께서는 50대 중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천하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요.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한 60 정도 이순
한갑, 60 정도 됐을 때 이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럴 수 있지, 역지사지, 너의 측면으로 가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당신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나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종심소육 불류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심소육 불류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법도에,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법칙에 어긋남이 없었다. 난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제 공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을 그럼 우리 현대인들이 지우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소육, 불류구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봤으면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직장 생활을 보통 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한 30세에 취업을 해서 30세부터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반부 한 4년 정도는요, 30세부터 34세까지는 지우학의 시기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 그 조직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까? 그 조직에서 어떤 그 부가가치를 만들까를 물론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겠지만 새로운 조직으로 가면은요, 거기에 맞는 새로운 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습하는 기간을 한 3, 4년 정도 마음속으로 갖고, 그때는 누가 뭐래도 열심히 그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기간을 갖게 되면, 그로부터 한 4, 5년에서 8년 정도 시기가 오면은요,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대리 정도가 되는데요, 35세에서 38세, 4년 정도 잡았을 때 그때서야 스스로 이립이 된다. 그때서야 스스로 그 조직에서 혼자 당당하게 실력으로서 쓸 수 있는, 실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로부터 또 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과장 정도가 되는데요. 과장이 됐을 때는요, 불혹, 이제 혹하지 않는다. 아주 강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어느 조직에서 8년 정도 있었으면은요, 그 조직에 대해서 잘할 것이고, 그 조직이 하는 업무를 너무 잘할 것이고, 소규모의 리더가 됐을 때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불혹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로부터 또한 4, 5년 지나면 이제 나이 한 50 정도 됐을 때 부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천명이 되는 거죠. 이게 한 조직에서 한 20년 정도 쭉 이 일을 하면은요,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나의 천명이구나. 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이게 누군가 이렇게 점지를 해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명이 가지면은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임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의미는 이순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조직에서 퍼포먼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잘해도 성과를 내는 시기는 사원 대리 과장 이런 시기였잖아요. 임원이 되면 혼자의 힘으로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성과를 어떻게 냅니까? 사람들을 움직여서 내는 거잖아요. 팀원들을 움직여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 뭔가 이렇게 격려해 주고요, 뭔가 용기를 주고요, 뭔가 부하 사원들이 좀 잘못했다 치더라도 뭔가 교육으로서 가르쳐 주고요. 이순의 시기, 기가 순해지는 시기가 임원의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년 정도 조직 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시면 사장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종심소육 불류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내가 한 30년 정도 이 일을 쭉 해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목표대로 하더라도 조직의 룰에, 사회의 룰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삶을 아마 이렇게 축소시켜서 보면 여섯 단계로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죠.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후반전도 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60원저리에서 정년퇴직이나 이 인생 전반전을 마쳤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인생 후반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저희가 30년 정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쉬고 싶은 거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쉬는 것도 1년, 2년, 3년이죠.
앞으로 30년을 더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은요. 30년 동안 쉬기만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재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90까지, 100살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인생 후반전을 저 지우학, 이리, 부록 저걸 활용해서 한 번 정도 다시 리세팅 한번 해보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세부터 64세까지 다시 한번 지우학을 하는 거죠. 나는 인생 후반전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새로운 목표를 짤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65세에서 68세까지 어떻게 해요? 이제 한번 다시 일어나 보는 거죠. 내가 인생 전반전에 했던 것도 좋지만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가정에 기여를 한다든가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가 후배들에게 기여를 한다든가 하면서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3, 4년 지나게 되면 이번에 이제 내가 인생 후반전에 새롭게 시작한 그 일을 가지고도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나이가 80 정도가 됐을 때, 아, 맞아. 나의 인생은 인생 전반전은 A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고 인생 후반전은 B라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소명이었구나, 나의 천명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운이 더 좋아서 그 이후로 계속 오래 산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순의 시기, 종심세욕불류구를 반복적으로 저희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인생 지천명 50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50도 중요하지만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논어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딱 3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42 부록, 40이 됐을 때 혹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 42 견우원 기종나이라는 뜻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런 뜻이지요. 연, 나이가 40, 40이 되었을 때 견, 볼견자입니다. 보인다면 무엇이 보이는가? 여기서 오자죠. 저게 오자인데요. 저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악하다 할 때는 악으로 쓰이고요. 미워하다 할 때는 오자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미워하다의 뜻입니다. 저 뜻은 이런 뜻이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떤 미움을 보인다면, 어떤 미운 짓을 한다라고 하면 기종나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40에 대해서 아주 강한 워닝을 줬습니다. 그 논어에 쭉 찾아보면은요, 7가지가 나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고치지 못하는 저 7가지를 고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인생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워닝을 줬는데요. 그 7가지가 이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 그러니까 말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 부정적인 면만을 계속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용감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용감하고 과감하지만 이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어떤 편견을 내세우면서 야, 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 그건 네 생각인데,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 불순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되게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혹독한 말로 남을 계속 공격하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다, 고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7가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40이 될 때까지 이거를 좀 고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욕먹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20년, 30년 어떤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내가 과거에 이런 거죠. 내가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올해도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강점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직 생활을 30년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30년 후에 내가 정말 멋진 사람, 훌륭한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60에 은퇴를 하고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게 나이 40에 본인 스스로에게 욕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단계마다 나의 강점이 뭐지?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뭐지? 5년 후에 나를 살릴 만한 게 뭐가 있지? 라는 것을 가끔씩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 덩어리의 바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공자도 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필류근우다. 필류근우. 필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필류근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근심 걱정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공자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제자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으면 천하의 공자가 아니겠죠. 공자는 이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근심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무원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를 멀언자에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랬자입니다. 사람들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원려. 멀리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를 생각하라. 원려하라. 여러분, 저 원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려. 저 말은 요즘으로 풀면 이런 얘기죠. 목표를 가지라.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늘 했던 얘기고요. 우리가 조직에서 직원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그 얘기죠.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지. 그것도 중장기적인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지. 꿈을 가져야지. 비전을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는 사실 2500년 전에 이미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논어에는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어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논어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논어는 굉장히 간명하다. 간단하고 명료하다. 뜻은 글자 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정말 뜻이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 명료한 논어의 어구 중에 하나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옹야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이렇게 나오죠. 앞에 두 줄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 지자는 활동적이고 인자정, 인자는 고요하다, 조용하다. 지자락, 지자는 즐겁고 인자수, 인자는 오래 산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큰 의미 부여가 잘 안 되시죠, 사실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지자는 물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도 지자가 될 수 있고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지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물을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특성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책이 수만 가지 책들이 나오잖아요. 지식은 어제의 지식, 하루에도 신문이 아침 저녁으로 나오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책 보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고정된 지식만 딱 갖고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계속 바뀌니까. 무엇처럼? 물처럼. 그러니까 지자는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인자는 그럼 산을 좋아한다. 왜 인자는 산을 좋아할까?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일까? 인자, 어질인자죠. 어질인자. 어질인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자, 어질다는 게 또 뭘까요? 우리가 보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또 하나 이런 거죠. 사람을 사랑할 때 느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우리가 어진 사람의 대명사로서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마치 저 산처럼 저 제 뒤에서 늘 저를 돌봐주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도 그 속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산 속에서는. 밖에서는 산이 하나로 보여도 산속을 들어가면 수많은 나무들과 돌과 바위와 물과 짐승과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적이죠. 고요하죠. 우리 부모님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속으로는 많이 속이 썩어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요. 늘 사랑으로서 자식들을 돌봐주고요. 교육시켜주고 그런 마음이 바로 인자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산 같다, 산.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정이라고 했고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포용해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 마음이 더 편해질까요? 용서받는 사람이 편할까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편할까요? 우리가 용서해주는 사람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면 또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자수,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전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조직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한 30년 정도, 30세부터 60세까지 한 30년 정도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생활의 전반전은 약 15년 정도는 지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요. 그 조직 생활의 후반전, 약 10년, 15년 정도는 임자의 삶을 살아보셔라. 이런 의미가 이 엮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인생 한 50년은요, 지자의 삶을 살고 인생 50년은요, 후반전 50년은 인자의 삶을 살아보는 게 되게 좋겠죠. 지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 초반전은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조금 더 역동적 있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는 기준으로 삼고 인생 후반전은 물론 이런 역동성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폭을 넓혀라. 인자의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 한번 돼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른다운 어른이 뭘까요? 마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뭔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공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젊은이들은 역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분들은 사랑으로, 이러면 조화가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라는 이 6줄의 그 논의 이 옹야편의 이 의미는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어구 중에 하나가 유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구사. 그러니까 9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조선시대 때 아주 최고의 그 이 천재적인 그 관료로서 율곡이 선생을 많이 꼽잖아요. 저 율곡이 선생의 그 썼던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몽요결이라는 책 속에 저 유구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죠.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9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저 9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500년 전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500년 전에 율곡이 선생께서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사명, 시사명.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면 한 번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보라는 거죠. 한 번을 짧게 보더라도 분명하게 보라는 거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충 보고 나서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한 번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봐라. 그 다음에 청사총이라고 해요. 청사총.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정말 리더라면 한 번을 듣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의 귀에는 필터가 껴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를 막 칭찬하는 얘기는 잘 들리고요. 나를 막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는 안 들린다는 거죠. 우리 눈에도 안경이 껴있죠.
제가 만약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면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검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리더라면 밝게 보고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정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다는 게. 하지만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아니 6개월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게 가정에서건, 그게 회사에서건, 그게 조직에서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면 정말 그분하고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색사온이라고 했으면, 색사온. 리더의 얼굴색은 온화해야 된다. 여러분, 점점 이렇게 리더로 올라가실수록 얼굴색을 활짝 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팔로워들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겠죠. 네 번째, 모사공. 이렇게 모사공. 모자는요, 모습, 모양, 외모, 이런 모자인데요. 리더의 겉모습은 공손해야 된다. 폴라이트, 공손해야 된다. 그러니 안색은 활짝 피시고요, 자세는 공손한 자세. 그게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사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언사충. 리더의 말에는 충이 있어야 된다. 충이 뭐예요? 믿음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침에 A라고 얘기하고 저녁에 B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높아갈수록 말의 무게감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골라서 해야 된다, 리더는. 여섯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사사경. 이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늘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윗사람을 모실 때는 공경함이 있는 거 당연하죠. 업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설사 그 일이 약간 좀 하찮은 일이라 치더라도 내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천직이야, 정말 소중한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기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죠. 사사경. 그 다음에 의사문. 이렇게 의사문.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는 꼭 질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문. 그렇죠. 공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 동료한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랫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사실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산한. 분통 터지는 일, 화나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고객이 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참고요, 두 번 참고요, 세 번째 못 참아서 확 쏴붙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리더라면 조금 더 참어라, 참을성을 키워라, 이런 의미가 있었겠고요. 마지막으로 견득사의. 득이 되는 것을 볼 때는 무엇인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9가지를 이제 우리가 유구사라고 얘기하는데요. 2500년 전에 공자가 저렇게 정말 여러 번 얘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율곡이위, 태계이황, 이런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했을 거고요. 아마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9가지 정도를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하면 아마 큰 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논어에 대해서, 그리고 지천명, 50, 지천명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하프타임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참조가 될 만한 몇 가지 논어구를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